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김어준 이야기입니다. 1998년도에 딴지일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2011년도에 나는 꼼수다부터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TBS, 교통방송이죠. 뉴스공장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든지 혹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 있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2023년 올해 1월 9일자로 TBS를 나오고 겸손은 힘들다라고 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를 만들었고요. 이때 이렇게 선거할 때부터요 그런 이야기 계속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 김어준 쫓겨나냐 마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김어준은 제가 볼 때는요 김어준은 마음속으로 제발 잘라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때부터 김어준의 진짜 영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김어준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월 9일 하루 만에 유튜브 채널 미리 다 준비했고요. 그 바로 다음날 했잖아요. 구독자가 당일날 20만 명이 됐습니다. 슈퍼챗이 당일날 1억 4천만 원. 유튜브의 슈퍼챗, 그러니까 후원금을 날리면 70%가 크리에이터 거고요. 30%가 구글 거거든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일주일 만에 후원금이 2억 3천만 원, 그리고 단 4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시청자들,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1등에도 있고, 라디오 채널 동일 시간대 시청률, 김현정의 뉴스쇼입니까? CBS 채널을 이기고 1등 하기도 하고 그랬죠. 현재는 제가 오늘 아침자 보니까 131만 명인 것 같아요. 제가 김어준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비즈니스는 한 명의 탁월한 아이코니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정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트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 시대가 끝나고 퍼퓰리즘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중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그 핵심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발달한 미디어의 힘이 있다. 과거에는 내가 뭔가 투표를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할 때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어떤 의사 개진 절차 자체가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불과 한 3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글을 읽고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 전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됐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반영된 나라에 있어서 문맹률이라고 하는 것은 0.3% 미만 수준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인터넷이 발달된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방송국 하나 정도는 자기가 들고 다니는 정도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있어서도요, 경영자가 은둔의 경영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도 고객 접점상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경영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러했고, 지금의 일론 머스크가 그러하고, 사티아 나델라, 국내 신세계 정용진, 이런 사람들도 고객 접점상에 아주 끝단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이코니스트로 가는 거예요. 아이코니스트, 정보를 받아서 걸러내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것을 내 관점에서 걸러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코니스트가 팬덤을 끌고 다닙니다. 김어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김어준에 대해서 선호도를 평가해봐라. 그러면 아주 극단으로 갈릴 겁니다. 너무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인지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 모르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보다 모르는 걸 더 힘들어해요. 아이코니스트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싫어하는 고객이라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지금의 퍼퓰리즘 민주주의, 퍼퓰리즘 이코노믹, 대중 경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신경 쓰며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대한항공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남양유업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코니스트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1번 거대함입니다. 2번 단순함이고요.
3번이 지속성입니다. 거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요, 큰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본성상 큰 건 좋은 거예요. 이때 크다고 했을 때 최대 컨셉입니다. 많이 한다, 높게 한다, 길게 한다. 이런 영역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순함이에요.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우리 뇌의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올라가야 작동하고요. 호르몬이 멈추면 자꾸 멈추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화라고 하는 게 있죠.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루틴화 시켜가지고 신경가소성 회로가 너무나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교통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내 머리의 전두엽을 자극시켜주는 것들 싫어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함을 지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대함과 단순함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성입니다. 사람들은 21회 반복적으로 봤을 때 나이키라고 하는 것을 21회 이상 자극이 왔을 때 사람들은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어준이 하나의 아이코니스트가 되어 있잖아요.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 팬덤을 갖기 위해서 보세요. 1998년도부터니까 벌써 25년째가 되잖아요. 25년째 같은 컨셉, 같은 헤어스타일, 코스염, 그리고 어떤 컨셉, 비슷한 그 상징성이라고 하는 걸 꾸준히 가고 있어요.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홍성태 교수님이 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에 나오는 브랜드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영자가 페르소나가 되고 경영자가 아이코니스트가 되고 기업이 아이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홍성태 교수가 제안한 5가지의 페르소나의 패턴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 페르소나입니다. 두 번째는 영웅이고요. 세 번째는 전문가이고요. 네 번째는 친구, 그리고 5번째가 의인입니다. 황제 페르소나는 오각형을 제가 오각형을 그동안 여러 개 그렸는데 오늘이 좀 별로 안 이쁜 것 같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이즈 캠퍼스에서 페르소나 이렇게 치시면 제 강의가 이것만 따로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요. 그 강의를 전편은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김어준 총수와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황제 페르소나는 뭐냐면 어떤 업계에서요. 이미 정평이 나에 있어서 그 업계의 표준과 시스템을 잡는 친구들이죠. 나이키, 샤넬, 롤스로이스 이런 친구들이에요. 내가 곧 기류 진료 생명이니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에서는 옳아. 그리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는 겁니다. 숭배를. 두 번째는 영웅 페르소나입니다. 황제의 페르소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떤 한 영역에서 아주 그 영웅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 테슬라, 구글 이런 친구들이 영웅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로서 지배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이죠. 그 다음 단계가 전문가 페르소나입니다. 전문가 페르소나부터는요. 저는 부족해요 라는 말을 해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 영역에 있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수많은 B2B 회사들, 정유사들, 상조회사, 교육회사, 컨설팅회사 이런 데들이 전문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페르소나가 지켜야 될 측면은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 영역에 있어서 오타쿠처럼 깊이 공부합니다. 깊이 연구한다는 증명을 보여줘요. 광고 메시지나 고객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만들 때에도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친구 페르소나예요. 친구 페르소나는 이때부터는 고객보다는 한 단계 뒤에 있는 겁니다. 친구가 어떤 친구가 좋아요? 나보다 앞선 친구보다는 나보다 살짝 옆에 혹은 한 발짝 뒤에 있으면서 언제나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어떤 애들입니까? 풀무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친구 페르소나 유지하고 있어요. 야놀자,
이런 친구들 야놀자아니네요. 도부, 그리고 결혼정보회사. 여러분들 결혼정보회사는 친구 페르소나고 상조회사는 전문가 페르소나입니다. 왜 다른지 결혼과 장래를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 의인 페르소나입니다. 김호준 총수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의인 페르소나예요. 의인 페르소나는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 황제의 자리를 언제나 넘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은요, 지금 황제의 폭정에 속고 있는 겁니다. 황제가 잘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들은 황제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잘못하고 있습니다. 반란군을 언제든지 규합하고 있는 그런 페르소나예요. 어떤 친구들입니까? 타다, 에어비앤비, 우버, 야놀자, 토스, 당근마켓, 이런 친구들이 있죠. 기존에 당신들의 소비의 형태와 삶의 형태가 그러그러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셔도 돼요. 이제는 황제의 폭정에서 좀 벗어나세요. 이런 친구들 너무 믿지 마시고요. 새롭게 가봅시다. 초기에 이렇게 언더아머 있죠? 언더아머 같은 친구들도 이 나이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의인 페르소나를 썼습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삼성이 애플에 공격할 때도 의인 페르소나를 썼습니다. 어떠세요? 의인 페르소나는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어떤 질서와 새로운 대안과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나를 사랑해주는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관점이에요. 중세 후반부에 인상파 화가들이 등장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파리 쌍젤리제 거리에 베르사유 궁전 주변에 있는 대형 살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살롱 1층에다가 그림을 거는 것이 고전파 화가들의 명예이자 거기에서 그림 몇 장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죠. 당시에 사진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대체하는 그림들, 그러니까 극사실주의인 거죠. 여러분들 나폴레옹의 대관식 그림 떠오르시죠? 그 그림을 보시면요, 그 그림 자체가 하나의 신문 기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몇 가지 페이크가 있다. 참석하지 않았던 왕비를 참석한 것으로 속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그림을 보면서 해제를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는 시절에 저기 몽마르트 언덕 반대편에서 그림을 그리던 청년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네들은 큰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고 가로 세로 30cm, 40cm 수준의 작은 거에다가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 몽마르트 언덕에 비추는 그 뜨거운 햇빛, 그리고 그 햇빛을 받으면 변화하는 들판의 모양,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그리지를 않고 오히려 노란색으로 그려버리고, 하늘의 모양도 전통적으로 푸른색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뭐 빨간색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미술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인상파 화가들의 등장이었죠.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은 이제 여러분들 그림이라고 하는 게요, 그런 것만 보는 거 아닙니다. 이런 그림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그림 좋아하실 분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수많은 이 마담들이 이 헛간처럼 생긴 몽마르트 언덕 건너편의 청년 화가들을 향해서 간 거예요. 잘생겼대죠. 마네나 모네 같은 사람 잘생겼대 그러잖아요. 초기 인상파 화가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100여 년이 지나면은 프랑스 그림의 전체 사조가 인상파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인상파 화가의 끝물에 이제 피카소가 등장하고, 피카소 다음에 오늘날 오늘날 지금 현대 사회에도 어떤 추상화 중심의 미술 사조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영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사실은 황제들도 언제든지 의인과 영웅이 자신의 자리를 넘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도 의인 혹은 영웅 페르소나를 지향합니다. 최근에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죠. 터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푸틴, 여전히 러시아 국가 내에서는 7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죠. 푸틴, 시진핑, 그리고 뭐 정권은 끝났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이런 이른바 황제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더 큰 어떤 황제를 만들어내요. 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서방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튀르키예
우리가 이슬람이 한 영역으로 묶어야 되는데 지금 서방과 미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시진핑 어떻습니까? 미국적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종주국을 차지해야 된다. 미국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일수록 의인 페르소나와 영웅 페르소나를 오히려 더 지향하는 측면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경영자 여러분, 우리 회사가 규모가 어찌 됐든지 간에 산업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페르소나의 고객들이 인식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황제라면 네, 축하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황제 영웅 전문가 친구 그리고 의인 페르소나 중에 어떤 쪽도 아직은 컨셉이 없다 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의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작더라도 팬덤층을 시작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는 원래 문제와 싸우고 내가 타겟팅한 고객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 페르소나를 잘못 쓰다 보면 문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팬덤층이 만들어진 것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에 H.O.T나 잭스키스와 같은 어떤 팬클럽들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아주 건강한 팬클럽은 경쟁 상대가 되어지는 어떤 그 가수들에 대해서도 존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돌들에 대해서 팬덤이 있었어요. 그러나 파괴적으로 작동한 팬클럽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콘서트에 가가지고 냄새나는 것을 뿌려버린다든지 반대되는 색깔을 들고 있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콘서트를 방해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측면들은 90년대 초반에도 있었습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페르소나를 쓰면 황제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경쟁사나 그 업계에 1등하는 것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 언제든지 산업 전체에 무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의 명구이죠. 문제와 싸우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비즈니스에 가지고 있는 관행, 인식, 그리고 어떤 기술의 한계, 시장의 크기,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관행과 싸워야죠. 어떤 인식과 싸워야죠. 기술의 한계와 싸워야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인식과 싸워야죠. 다만 그 안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호준의 뉴스공장, 우리나라의 정치의 발전,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문제를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